핵심 지역은 영원히 공급이 수요를 잡을 수 없다. 네, 명언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외곽지가 좀 눈부시게 올랐는데, 네. 그 눈부시게 올랐던 이유 명분은 GTX였단 말이죠. GTX 따라서 고향, 의왕, 이런 데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GTX가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됐는데, 이렇게 GTX뿐만 아니라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선되게 되면 또 시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GTX가 대표적이긴 한데요. GTX로 인해서 동탄, 일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들, 수원, 의왕까지도 네. 이제 10억대 중반 아파트를 보는 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 됐단 말이죠. 아, 못 몰랐어. 예, 이게 15억이면요, 여러분들 5년 전 강남 가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집들이 5년 전 가격인데, 지금 지방에 있는 것들이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 과천, 판교 이런 것들은 20억대 중반까지도 갔고,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거리라는 개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접근성을 간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어서 강남은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도 물리적 거리는 비록 2, 30km 떨어져 있다고 해도 지하철 타면 30분이면 강남 가는데 네. 그러면은 가격이 비슷해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GTX 역사가 있고 GTX의 역사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까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확 늘어요. 우리 집에서 도보로 5분, 그리고 차 타서 30분 이러면은 이제 35분 거리가 되는 건데 GTX 역까지 오는데도 한 15분 걸려요. 네. 여기서 또 거기 가는데 또 걸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 집에서 강남 급행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GTX의 어떤 범위를 이렇게 확대 해석한 다음에, 야, 우리 집도 GTX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다섯 정거장인데. 특히, 3기 신도시 특히. 그렇죠.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올라가는 거는 인정받고 될 것 같으나, 조금 외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기를 이용할 수 있어라는 것 자체마다 올랐던 데는, 그냥 니네 집에서 원래 기존에 급행버스 강남 가는 게 50분 걸리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1시간 10분 걸리고 더 걸리는데 GTX 이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TX 고속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실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냈지 어떤 여파를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약간 이 GTX 범위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GTX 이용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물론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부동산 특성상 한번 올라가면 잘 하락하지 않는 경제성 때문에 대신에 GTX가 개통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야, 저기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럼 이용할 일이 없게 되는 거고 이 효과를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한동안 가격 정체가 되겠죠. 미리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GTX 하게 되면 다 꽂혀가지고 뭐라도 살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범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GTX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뽕 맞은 듯이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가니까 막상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세권 반경 내에 정말로 역세권까지 가는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은 미래가 아직 있지 않으니까 현존하지 않으니까 GTX래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서로 가격 올리는 그리고요 GTX 자체가 대심도철도잖아요. 지하 70에서 80m입니다. 전철 탈 때보다 환승하는데 보통 두세 배 더 걸려요. 보통 지하철, 그럼 우리가 3번 출구에서 들어간 다음에 지하철 타려면 5분 걸린다면, 이거는 한 10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 20분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버스 타는 게 낫다니까, 진짜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오프닝 때 말했던 내용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줄었어요. 일단은 8월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이제 하반기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 이번에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가 좀 많이 거래량이 빠졌단 말이죠. 일단 대출 중단 사태가 가장 컸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닐까라고 이미 하고 많은 채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한 2018년, 19년 갈 때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턴
그 생각, 개념을 바꾸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나락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유명했다가, 정말 유명했다가 그렇죠. 나락가고, 네. 다른 분이 뜨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또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겠죠. 예, 나올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상,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게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닐까. 적당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가격은 뭐 높은 건 알겠는데, 뭐 일단 하락할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지역별 차등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부동산의 특성인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이 뭐 이런 음료수가 모자르게 되면은 서울에서 막 모자라. 막 공급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만들던, 부산에서 만들던, 강원도에서 만들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해외에서 만들던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르르 한꺼번에 엄청나게 갑자기 물량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부동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주도나 강원도나 전라도에 아무리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차등화돼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서민층부터 먼저 힘들어지는 거고,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힘들어지고, 전세가가 하락도 그쪽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출 규제다, 뭐 토지거래 허가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규제가 많아가지고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른 그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량은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세 하락의 전조라 그러면은 서울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국은 또 불장이 많아요. 서울보다 지금 2배 정도 높거든요. 서울이 0.2이고 전국이 0.4이니까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사 봤더니 경매 낙찰 가격이 역대 최고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뭐 수요들도 약간 주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압구정 갔을 때는 압구정이 거의 한 10,000세대를 했는데 물건 싹 다 뒤져봤는데 10개도 안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15억 이사니까 대출 규제라 그러면은 35억, 40억 되는 아파트들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돼요. 전세 한 푼도 못 사요. 그런데도 물건이 없고 부동산 가는 데마다 대기 손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금 좋은 지역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없는 거고, 안 좋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가 좀 떨어지는 증상도 보이는데, 그렇죠. 뭐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죠. 이원화되는 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맥락을 보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동산, 유지되는 부동산, 상승하는 부동산이 항상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부동산 쪽으로 키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세 하락의 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할 만한 요인들은 뭐 키워드로 뽑아내자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금리 인상된다? 뭐 대출 규제 하더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상승 압박 요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을 겨뤄봐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는 게 뭐 적당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한 3만 호, 4만 호 이상 지금 한 해에 그렇게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아직까지는 대세하락의 전조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아까 뭐 낙찰 얘기한 것도 진짜 그 하락의 전조 현상이면은 경매장에 개미새끼는 그렇죠. 없어요. 네. 왜 유찰되는 거 사야지. 그렇죠. 네, 네.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이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기사들이랑 보면 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만 공략을 해요. 네. 공급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주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대본에 알 텐데,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팔면 손해봐요. 그렇죠. 네.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파는데. 절대 못 팔죠. 못 팔죠. 못 파는데 팔아도 내가 손해볼 만큼 보태서 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보태서 내놓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안 돼서 기다리는 것 뿐이지, 그 수요자 측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매도자 측면도 고려해서, 지금 이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지. 이게 하락의 전조 현상은 너무 같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너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네. 각 시즌마다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역이나. 예. 뭐 대표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거래가 유행을 그렇죠. 했었고, 네. 지방 아파트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공시가 1억이 다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고 1억 미만의 우수한 것들은 다 이제 사가지고
호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네. 쉽게 덤빌 수 없는 상황으로 됐고 다음 투자가 또 중요하겠죠. 다음 투자가 중요하고 일단 지금도 법인은 주택 사면 추가 과세 한다니 원이 또 규제 그 압력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나와버리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못 빠져나오니까 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극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는 맞아요. 그런 지금 부동산 상황이라서 이게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사적으로 저희 자주 보는데 요즘에는 투자할 게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냐면 재개발, 아파트.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빌라에 대해서도 또 전문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니 뭐니 선정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다 이제 고맙다고 말로만 하시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또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신속도가 기획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빌라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거래량만 보더라도 서울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쭉 많았고요. 그렇죠. 쭉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이상 현상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왜 그러겠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옛날에 고정관념 치면 빌라 사면 뭐 안 오르네 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바보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상황에 지금 현재 빌라 투자 여전히 괜찮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라 투자 좋죠. 왜냐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뭐 사도 돼요? 누가 물어보신다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평균가가 12억입니다. 예. 10중 8구는 못 사요. 그게 뭐 죽어버린 조언이 되는 거죠. 돈 뭐 2억 갖고 오신 분한테 서울 아파트 사세요 하게 되면 그 뭐 의미가 없네요. 의미 없죠. 예. 현실적으로는 조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고 나의 자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계속 그냥 요만큼만 들고 가자니 점점점 부동산은 멀어져 가고 하기 때문에 빌라를 구입하는 거는 좋다. 다만 지역적으로도 이것도 역시나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만 사야 되는 거지 외곽 지역에서는 사면 안 돼.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요, 아파트가 좋아요. 또 둘 중에 하나 뭐 가질래? 거의 왜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아파트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적인 가격이 싼 거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 수요 쪽으로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네의 그 지역에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빌라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지방보다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이 제일 나은 거고 또 지방 쪽은 아파트 같은 거 LTV DTI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싼데 대출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고 대출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빌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의 빌라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분들이 형성된 시장인 거죠. 그런 분들이 형성된 시장에서 가격이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렵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공공재개발이다 민간재개발이다 이런 재개발 수요도 전국적인 수요가 덤벼들고 있고 아파트가 비싸니까 직장은 여기 있고 애들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디 살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구입하는 실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와 투자 수요가 모두 공존하는 시장이 이 지금 서울 빌라 시장인데 그동안 꾸준히 아파트만 이슈가 됐지만 지난 5년간 빌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많이 올랐죠. 좋았다가 올해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아파트 시장을 더 이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고 그 수요가 일로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뒤늦게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수요도 있죠. 아 정말 계속 오르냐 하면서 뛰어든 시장도 있고.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서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대의 화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개발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부셔야 돼. 뭐 이제는 뭐 기존에 있는 빌라밖에 부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수요까지 몰리니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연히 서울 빌라 쪽은 자금 되시게 되면 투자하셔야죠. 네. 저도 또 동의하는 게 이제 서울의 재개발을 지금 상황상 추진해야만 하는 지역이 700군데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그 시간의 문제지 결국 여기에서 과반수가 다 아파트의 형태로 바뀔 거라고 좀 봅니다. 용적률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아까도 초도에 제가 투자의 최고는 최저의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까도 말했던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고 사람들이 찾는 수요지라면 이게 아파트가 될 만한
그 탈바꿈 될 만한 그러한 원자재죠. 어차피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를 사라. 네. 예, 반지를 못 사면 그 다이아만 사든지 그렇죠. 사놓고 기다리면 예, 이게 올라가서 이것까지 한 번에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예, 소득을 모아서 나머지 링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석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다 비싸지기 전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저는 빌라 투자 괜찮다고 보고 지금 투자 중에서 내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유일하다. 맞아요. 네, 유일하다고 봐요.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반면에 빌라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일로 많이 환원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수요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빌라 투자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괜찮고 좋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22년부터 27년을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22년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게 또 다음 정권 시기입니다. 대선. 다음 정권 시기예요. 네. 22년부터 그러네요. 27년인데 공교롭게도. 네.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저는 앞으로 한 5년 모르겠다 싶어서. 대박이네. 노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다음 정권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정권을 보니까 사실 그 전만 해도 정권이 바뀐다 해서 부동산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바뀌었죠. 반대로. 그렇죠. 네. 예, 잡아줄 거라고 했는데, 예, 오히려 반대로 올려버렸죠. 네. 자, 그래서 내년 대선이 있는데, 이제 3월에 대선인데,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네, 일단은 이제 거대 양당 중에 대통령이 탄생하겠죠. 거의 99% 확률로.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걸 알고 있고 현재 여당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정부 정책과 기조는 같죠. 네. 기조는 같은데 훨씬 더 강력한 예, 대책을 쓰겠죠. 뭐 토지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실효세율을 지금 0.17%인데 1%까지 올리겠다. 그럼 산술적으로 0.17%가 1%가 된다라는 것은 6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계속 늘릴 것이고, 뭐 이러저러한 세금 강화 정책이라든가 공공성을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시장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거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좋진 않겠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둘 다 똑같이 공약 자체는 5년간 250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공공 주도형이 되는 거고 한쪽은 민간 주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주도형이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완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화책 정책가 되는 거고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가 강화돼 있으니 이런 것도 풀어주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단 이제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틀려요. 한쪽에서는 공공 많이 지어줄게. 거기 들어가 살아. 라고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저렴하게 줄게. 예, 저렴하게 대출을 잘 해줄 테니, LTV 80% 얘기도 나오고, 원가에 줄게.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는 공공임대에서 살게 해주게 되면 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원가를 준다고 해도 일단 가격 자체 높겠죠. 공공보다, 그 임대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LTV 80% 받으면은 사긴 사는데 그거를 갚아나가는 동안 고생은 할 겁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내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공공임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거기서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고 나선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옛날에 장기전세 시프트 나왔을 때도 20년 전 장기전세 우와 이러고 있는데 저거 들어가면 바보 된다. 2008년도에도 그런 칼럼을 제가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 집값은 미쳐 있는데 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어떻게 보면 국가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져야지 국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두 어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한 오차를 보이고 있고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시장 기능을 좀 믿는 사람으로서 민간에도 활성화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길인 거지 서민층 같은 거 계속 공공임대 해줬다가 뭐 이제 조건이 안 돼. 근데 조건은 굉장히 낮은 서민층인데 내가 조금 높아져서 여전히 난 서민인데 이건 혜택 못 받고 집은 없고 가격은 올라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그때 누가 지켜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 이제 문정부 때 좀 해왔지만 결국 가격 전혀 못 잡고 로또 분양만 양산시키고 부작용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불로소득, 뭐 투기 세력 환수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만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5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지만 가격 자체는 굉장한 양극화가 되게 돼서 시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대신에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좀 괴로워질 수는 있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들은 다 전가하게 되면 그 전가가 되는 거니까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것들이고 이래서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이 좀 시장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오르는 떨어지는 걸 떠나서 좀 정상적인 기능이 되려 그러면은 좀 어디를 좀 선택해야 될지는 좀 이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죠? 이미 보이고 있고, 네. 예, 이미 이거 임대주택을 여러 개 짓는 거는 이 1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럼 문화가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어봐야 예,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 주거비가 낮아지면 딴 데 돈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모아. 네, 절대 못 모아요. 모으죠. 예, 못 모아서 결국에 또 나라의 모험이나 이렇게. 그렇죠. 예. 계속 그런 삶을 나의 기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국민이 자립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립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서민이 있으면 그 서민한테 먹고 살라고 월 한 50만 원 줄게, 60만 원 줄게. 이게 복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먹을 것만 주면서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표냉장고. 편행당. 표냉장고. 계속 냅두면은 표 꺼냈을 수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이제 책 내용 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책을 이렇게 했는데,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담겨 있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그래서 내년 5년간 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봤지만은 몇 군데 지역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한 군데만 얘기하자면 어느 지역, 그냥 단지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네. 되돌려서 이 지역은 좀 네. 5년 뒤까지 좀 수요에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은 어쨌든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니까 뭐 신축, 이제 미래 신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이 상당히 네. 이제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좀 금액이 좀 비쌉니다만 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네.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실 좀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근데 한남이라는 곳은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죠. 네. 대산 임수에 한강과 공원과 남산과 그리고 주거지 일대가 전부 다 정말 의리의리한 50억에서 100억, 150억, 200억 하는 집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일단 그 새 아파트 뭐 3,000세대, 2,000세대, 5,000세대짜리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금액대가 뭐 무시무시하죠. 30평대 배정받으려면 뭐 현금 뭐 20억 정도가 준비가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일부 뭐 분담금까지 감안하게 되면 뭐 22, 3억에서 25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거의 뭐 웬만한 강남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 신축가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반포의 가격이 앞으로 일본파크가 40여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물론 강남의 아성까지 도전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왜냐면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거의 한 85%, 90% 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또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어떤 굉장히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 지역은 저는 아직도 싸다. 지금 금액으로 사도 더블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좋고,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재건축이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재건축이고 학군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지구니까 하나의 신도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대거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량이 대거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뭐 8억짜리가 9억 되고 9억이 10억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획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탈출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그 금액이지라고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낡은 아파트가 있고 뭐 그냥 이런 동네였지만 가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 가격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는 그저 그런데 우리 것만 새 거가 되면은 동네에서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인데 동네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가격이 시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뭐 노원구도 있고요.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주변 일대가 같이 재건축되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목동이 한 26,000, 뭐 노원구도 뭐 주공 빼고 다 합치면 4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방에서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변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대규모 개발이나 똑같은 상황이 어느 지역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대단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의 차이냐? 공급량은 똑같지만 수요의 차이인 거죠. 수요가 적절하게 잘 있는 곳에서 공급이 많이 되는 곳이 오히려 가격 상승에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사이클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또 가장 궁금할 수 있는 5년 차후 이제 22년부터 27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지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또 목동, 그리고 상계,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렇죠. 그 단지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정비사업 새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될 신축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승훈 대표님이 쓴 책 마지막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에 검은색이니까 네. 굉장히 눈에 띄어요. 썸네일 할 때 노란색, 검은색 자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적인 언급이 그냥 어디가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분, 논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저희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승훈 소장님 불러서 같이 이런저런 수다도 계속 자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대표님 채널도 있으니까 또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은 또 지역 분석을 그렇게 잘하셔요. 특기가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또 채널 구독도 하시고 같이 보시면 저희랑 같이 연동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하단에 또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놀부와 이승훈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